좋아합니다. 저 중국에서 몇 년 살았고 저희 아기도 아기 때 살았고 중국 음식도 좋아하고 자연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는데 중국 공산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이 같지 않다는 것을 중국 공산당 CCP is not China라는 것을 오늘 좀 분명히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각인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되고 북한을 재건하고 그런 거룩한 한반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반드시 힘이 빠져야 되고 중국 공산당이 반드시 변화해야 되는 게 전제 그리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대격동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네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 역사를 조금 잠깐 보려고 했습니다. 중국이 도대체 옛날에 우리가 옛날부터 중국이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의 중국이 과연 그 고대 중국과 그렇게 많이 다른지 그거를 좀 얘기해 보고 싶고 그리고 중국이 옛날에는 세계적인 가장 막강한 중화 문명이었는데 왜 한번 망했었는지 그거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안 망하는지 어떤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중국이 당 국가 체제라는 거 당이 국가를 만들어서 당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 중국의 본질적인 특징을 얘기해 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세계 정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어떤 성공 혹은 실패의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지를 얘기하려고 그리고 우리와 중국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한반도와 중국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향해서 어떠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지 등등 얘기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진시황이 BC 220년에 그 옛날에 강력한 중앙 집권제 국가를 세워서 통일한 이후로 세계적인 중화 문명을 이뤄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중앙 집권적 전제 군주 체제를 그때부터 청나라 망할 때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때 한나라 시절이 로마였는데 로마는 무너지고 나서 중세 봉건이 유럽에서 시작됐다면은 중국은 진시황이 그 당시에 저렇게 병마총을 만들 정도로 엄청난 그런 제국을 만든 이후로 그 기본적인 시스템이 청나라 망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행했었던 기본적인 체제가 과거제도인 거죠. 과거제도를 통해서 왕의 관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중앙에서부터 황제에서부터 아주 제국의 말단까지 다 지배하는 엄청난 그런 관료 체제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칸칸이 과거 시험 들어가서 보는 방입니다. 저기 들어가서 몇 박 며칠 동안 시험을 보면서 그런 제국의 관료들을 뽑아냈었던 것이죠. 수나라 이후 계속 운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화 문명은 저렇게 남과 북을 잇는 엄청난 운하를 통해서 물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세계에서 좋다는 것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 당시에 정말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귀한 것이 중국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실크로드 무역이 유럽을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도시들이 잘 살고 마르코폴로가 거기를 쫓아서 가기도 했고 그 베니스가 그렇게 중요했었던 이유도 거기가 실크로드의 선상이었기 때문에 왜 유럽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후추 없이 고기 먹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크, 도자기 그런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기 때문에 그 정말로 유럽 사람들의 워너비가 중국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라는 나라는 너무나도 잘 나가서 유럽이 수백 년 후에 이루어냈던 산업혁명을 그 당시에 이미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문명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저 수나라에서 사람들 밥 차려먹고 먹는 사진 그림인데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때의 유럽 사람들은 다 거지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바이킹들 그때 문자도 없고 산업도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약탈하는 거 레이딩하는 게 유일한 산업일 정도로 그리고 영국에 있는 이 시절에 영국에 있는 킹덤이라고 할 수도 없는 조그만 왕들은 정말 거지 때의 왕처럼 거지같이 살고 있었는데 중국은 저렇게 엄청난 문명을 자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 정도 지금도 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뛰어넘어서 1792년에 산업혁명을 완성한 영국에서 메카트니 경이 가서 건륭제를 만났습니다. 청나라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교역을 하자고 우리가 이러한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선물 명세서를 보여주면서 했지만 건륭제는 그때 너무나도 단호하게 안물안굽 나의 제국에는 모든 게 다 있다. 나는 너희의 물건을 궁금하지도 않고 필요한 것도 없으니 너희 잘 놀고 가라 하면서 교역을 거절할 정도로 이 중국의 황제는 우리가 천하의 중심, 우리는 모든 게 다 있어. 완전히 그 부심이 쩌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건륭제의 허락하에 중국 내부로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고 여행을 하면서 떠나면서 했던 말이 있는 거죠. 이 나라 엄청나게 화려하게 잘 살아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있으면 망할 것이다. 그 내부에 있는 그 모순과 취약점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이 막강해 보이지만 우리는 100가지 중국이 잘 될 이유, 100가지 중국이 못 될 이유, 100가지 북한이 막강한 이유, 100가지 취약한 이유가 있을 때 무엇을 캐치해서 무엇을 공격하고 역사가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 눈과 실력,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 된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참람된 정권, 안 되는 정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될 수 있도록 역사에 힘을 실어야 된다고 이 사람의 제 인사이트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나서 불과 50년 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편전쟁은 일으킨 아편을 중국에다 판 영국도 상당히 부도덕적인 행위였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편을 피냐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누가 아편을 준다면은 안 피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내일 할 일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청나라가 막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4배가 늘었는데 중국은 산업혁명도 일어나지 않았고 기술의 업그레이드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가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직업도 늘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찬스가 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늘어난 인구들이 다 좌절하고 스태그네이션 할 일이 없는 거죠. 필리핀 같은 나라 가면은 남미 같은 나라 가면은 잡이 없으니까 시장이 없으니까 자본주의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마약하고 나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 당시 중국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아편 중독에 빠졌고 그것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편 전쟁이 났는데 이 아편 전쟁의 중요한 것은 중세와 근대가 싸웠다는 거죠. 중국은 청나라는 엄청난 청나라의 군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돛을 단 목선을 타고 전쟁에 나갔고 영국은 산업혁명을 끝내고 왔기 때문에 엔진을 단 철선을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와 중세가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서세 동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양이 세지고 동쪽이 더 저무는 그러니까 역사의 추가 중화 문명에서 유럽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그 조그만 영국에 의해서 이 대단한 청나라가 완전히 발리는 그런 일이 이때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결국에는 왜 그랬느냐가 우리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가 작고 가난했지만 갑자기 잘 살게 되고 어떤 나라는 저렇게 제국이었는데 저렇게 알고 보니까 페이퍼 타이거 아주나 취약한 타이거였다는 거는 어떤 문명이 성장하고 어떤 문명이 쇠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시기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 존엄하다, 인간이 자유롭다, 인간이 자유와 존엄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알게 된 사람들이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자유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치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권력을 분립하는 거,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거, 법치를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정치 개혁이 일어나면서 정말 사람들이 갑자기 포텐을 마구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 때 뭐 저런 사람 저런 저런 와트 같은 사람들이 금기기관을 만드는 거는 국가가 막 시켜서가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어서 소유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특허권이 생겼기 때문에 국가가 헌법에 의해서 입헌 민주주의를 위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했기 때문에 갑자기 안 돌아가도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갑자기 막 유럽이 너무나도 부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개인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내가 누려야 할 정치적 자유를 이루어내고 그 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개혁을 이루어내고 소유권이 증가하면 소유권이 보장되면서 유럽은 마구 성장을 했던 것이고 중국은 유교적 사고방식이 계속 왔던 것이죠. 인간은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 황제는 황제, 신하는 신하,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리 지키고 분수를 지키고 사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생각 하에서 그 다음에 황제 전제 군주 체제 하에서 그저
이렇게 코토우하고 이렇게 그 왕에게 머리를 꽝꽝 찧으면서 살고, 저게 20세기 초에도 저렇게 황제 만세 하면서 애기한테 저렇게 하느라 세월 다 가고 있을 때, 그리고 법치가 보장되지 않았던 거죠. 유럽도 법치였고 여기도 법치였습니다. 중국도, 조선도 법치였죠. 근데 다르죠. 룰 바이 로, 룰 오브 로입니다. 법에 의한 통치,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는지, 아니면 황제가 정말 무섭게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운영했는지. 대명률, 대청률, 경국대전 다 있었지만 그것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황제에게 덤비는 사람을 마구 조지기 위한 그런 법 아니었습니까?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야 되고, 삼족을 멸해버릴 수 있고 막 잘라버릴 수 있고, 그런 법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전제군주대가 너무나도 오래 유지돼서 자유로운 개인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뭔가를 창조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됐다는 거. 그리고 모든 천재들은 다 유교 경전만 공부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급제하는 게 유일한 성공하는 거, 돈 버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모든 천재들,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과 중국의 인구가 4배 차이니까 중국의 천재가 미국보다 4배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뭐 보상이 다른 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자유로운 학문이었냐. 근데 유럽의 사람들이 자유로운 학문을 공부할 때 중국의 모든 천재들은 유교 경전만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보기 위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은 지금도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사유재산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아니면은 그런 새로운 변혁과 도전을 말살시키는가, 아니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지금도 무척 유효한 그런 중국이 서세 동점이 일어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 뭐래도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 잘 살지 않습니까?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범죄율도 낮고 사람들도 도덕적이고 안전하고 좋은 나라들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개인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쉬지도 않는, 휴가도 안 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안 걸리면 장땡, 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 걸리면 장땡이라고 사는 그런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 도덕 수준과 뭐 그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편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 중국의 치욕의 세기가 시작된 겁니다. 1840년에 중국이 정말 치욕의 세기가 시작돼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기까지의 100년까지가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치욕의 100년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역사관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완전 대단했어. 우리가 정말 대단했지. 근데 나쁜 서양 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100년 동안 치욕을 당했어. 이제 우리는 다시 부상해야 돼. 이 간단한 역사관을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애국주의 교육에 의해서 100개의 소설, 100개의 영화, 100개의 동요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 사상, 우리는 정말 대단했어. 근데 우리가 치욕을 당했어. 이제 그것도 극복하고 우리는 다시 중화의 위대함을 부흥시켜 가야 돼라는 간단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서양 자유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커야 돼, 이전의 질서를 다시 복귀해야 돼, 그런 조공체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중국몽을 다시 이루어야 된다는 대단한 그런 간단한 역사관을 중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국주의 시위들, 민족주의 시위들,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불매 운동하고 막 반미 반일 시위하는 그 정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당은 영국의 보수당입니다. 제일 큰 당은 모디 총리가 있는 인도의 BJP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 세고 무섭고 돈 많은 당은 중국의 공산당인 것 같습니다. 이 공산당이 너무나도 막강하게 지금도 건재하고 9천만 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중국 전체를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장 막강한 당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엄청 무서운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 당이 19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가 중국이 상당히 좌절하고 있었던 시절인 거죠. 1912년에 신해혁명이 나서 청조는 망했습니다. 청조는 망하고 공화국이 만들어졌지만은 그 공화국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서 열강이 들어와서 중국을 갈기갈기 찢은 상태고, 이전에 있었던 그
군벌들이 다시 나타나서 지역 군벌의 세계를 만들어서 완전 깡패들의 세상, 그런 세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요 사진은, 세 번째 사진은 푸이, 마지막 황제 푸이가 이제 궁 밖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때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열패감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서양 열강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뭐가 문제였을까? 그런 거를 막 고민하던 차에 1919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가 소련이 된 다음에 1920년대 이후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혁명을 수출합니다. 이제 레닌 학교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박헌영 같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레닌 스쿨 같은 데서 이 혁명을 수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거죠. 일타 강사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을 조직하든지 어떻게 공산혁명을 일으키는지를 막 가르쳐서 1921년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어가지고 그때 엄청난 또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막 오사 운동 같은 민족주의 운동과 함께 이 공산주의 사상이 중국에서 이 시기 이후로 크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을까 하면서 공산혁명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이 사람들이 갖게 됐던 것이죠. 개인의 자유, 개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기독교적 마인드가 없을 때 이것이 너무나도 쉽게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명한 두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순원의 후계자였던 장제스가 있었고 중국 공산당 창당 멤버였던 마오쩌둥, 두 남자, 그 역사의 라이벌들이 이 시기를 살아갑니다. 장제스는 국민당을 이끌었고, 그리고 마오쩌둥은 몇몇 단계를 거치면서 공산당을 장악하면서 두 사람이 엄청나게 싸웠는데 결국에 이제 나중에 공산당이 이겨서 이 장제스는 건너가서 타이완을 세운 것이고, 이 마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체계적인 공산주의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학파도 아니었고, 이 사람은 삼국지, 수호전 그런 거를 읽으면서 그 영웅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릴라전, 그리고 전투의 기술, 전쟁의 기술 같은 거에 아주 특화된 사람이어서 결국에는 서구의 막강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이 마오쩌둥이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마오쩌둥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이런 독재자들의 특징이 열등감 가진 나르시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런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식인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잔인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주인공으로 자기를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약간 정신병리적인 현상이 아닌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마오가 이후에 이제 자기를 우상화하고 이제 홍위병들을 통해서 문화대혁명을 하는 걸 보면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이 두 당이 죽어라 싸운 거죠. 국공내전을 했고, 그리고 그 전쟁을 중국 공산당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1949년에 공산당이 이겼는데,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이겼나는 거죠. 왜 이겼을까? 국제사회가 국민당을 되게 지지했는데 어떻게 공산당이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을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인민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웅,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용기와 그런 모험심과 마오의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측면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일단 전술이 너무 잔인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싸웠을 때 약간 게임의 룰이 되게 무서웠던 거. 장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공내전에서 장춘을 점령할 때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군인들과 이 사람들을 50명을 포위를 해서 3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끼리 그런 전쟁을 할 때 그 정도 잔인한 전술을 민간인을 향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개월 동안 봉쇄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일 정도로 잔인한 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갔었던 중일 전쟁 시절인데, 마오쩌둥은 절대 싸우지 않았던 것이죠. 국민당보람 싸우라 그래. 국민당보람 싸우라 그래. 우리는 지금 힘을 아끼면서 우리의 힘을 키울 때야. 그러면서 전투에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당이 나서서 중일 전쟁을 하고, 마오쩌둥은 숨어서,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면서 공산당의 그 힘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일본의 좌익들이 가서 마오쩌둥한테 우리가 그때 중일전쟁 일으켜서 너무나도 미안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좌익이니까 그 사람들은 친중이니까 마오쩌둥이 비에크어츠 미안해하지마 너희한테 너무 고마워, 너희가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했을 정도로 사실 마오쩌둥은 중일전쟁에서 싸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국민당이 전력을 다 소모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반일 운동을 하는 것을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실 일본과 싸웠던 것은 국민당이었는데, 국민당은 타이완을 만든 이후로 자유진영의 멤버로서 일본이랑 잘 살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이랑 싸우지 않았고 일본한테 고맙다고 했었던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지금 반일 그런 민족주의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게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그 국민을 선동하고 미움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반일 운동하는 사람들, 친일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당시에 공산당의 선동 전술이 너무나도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때 공산당은 미지의 존재였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공산당이 있대, 마오쩌둥이 있대, 세계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단 몇 명의 외신 기자들만 초청을 해서 마오쩌둥이 장정을 하는 거, 어떻게 공산혁명을 하는지를 인터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 여자 아그네스 스메들리, 그 다음에 중국의 붉은 별을 쓴 에드가 스노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언론인이기 전에 사회주의자였던 거죠. 공산주의 혁명가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권적인 인터뷰 기회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을 영웅적으로 쓴 거죠. 영웅적으로. 엄청나게 중국에 멋있는 영웅이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 세계 여론이 국민당 못 쓰겠어, 장제스 못 쓰겠어, 공산당이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상당히 중국 공산당의 우호적인 그런 세계 여론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메인스트림 미디어, MBC 그런 데를 좀 욕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네가 언론인인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해리스 할 때도 3대1로 싸우지 않습니까? 완전히 분명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분명한 편을 들고 언론인을 위장한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언론도 그런 세계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기사를 쓰면서 여론을 만드는 거, 노벨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벨상도 이번에 세식주의자, 그런 엽기호로 변태스러운 것을 그리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NN의 별명이 커뮤니스트 뉴스 네트워크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사람이 그래서 앨런 머스크입니다. X를 보면은 그렇게 센서링 되지 않는, 캔슬 되지 않는 그냥 뉴스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가 66조를 써서 트위터를 샀지만 참 돈값을 하는 지금 최고의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 승리한 이 비결은 아주 작은 집단에서 시작해가지고 잔인한 전술, 그 다음에 이런 기만과 폭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중국 대륙을 점령하고 이긴 이것은 현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혁명 기술은 레닌 때부터 발전했었던 그 혁명 기술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거고, 그것은 지금까지 중국과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써먹고 있는 전술들이기 때문에 여론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뭐 간첩을 보내고 스파이를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미인계를 쓰고 돈을 먹이고 뭐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작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페어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저들은 아주 오래된 혁명의 기술, 싸움의 기술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공내전에서 진 장제스가 중국의 보물들을 다 들고 타이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보물들은 다
타이베이의 고궁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 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있었던 문화 대혁명에서 홍위병들이 다 반달리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이 하는 그걸 가지고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안 가져갔으면 부서질 뻔했는데 잘 가져간 것 같고, 그래서 장제스는 타이완에 가서 나라를 세울 때는 완전히 다른 작전을 썼던 것이죠. 절대 공산주의자라고는 말도 썩지 않는다. 말도 썩지 않는다. 그래서 강력한 반공, 강력한 반부패. 그래서 부패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공 반부패로 권위주의 체제를 통해서 나라를 초반에 엄격하게 이끌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비슷한 시기에 80년대 후반에 민주화를 이루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두 나라가 대만과 한국 아닙니까? 같은 전략 아닙니까? 반공 자유민주주의, 반공 타이완을 하면서, 왜 공산주의자하고는 말을 섞지 말라는 거. 이승만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만하고 그다음에 세포를 확장하니까 그 강력한 교훈을 가지고 타이완이 지금까지 성공하고 그 작은 나라가 그 큰 중국을 대항해서 지금까지 잘 선방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만들어집니다. People's Republic of China가 만들어지는데, 이 나라의 특징은 중국 공산당이 1921년도에 만들어진 중국 공산당이 PLA, People's Liberation Army, 인민해방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만든 거죠. 상당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나라가 있고 군대가 생긴 건데 그 안에 정당이 있는 건데, 이 나라는 당이 군대를 만들어서 이겨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당이 제일 위인 거죠. 당이 제일 위. 당이 나라를 다스리는 당 이퀄 국가 체제, 당국화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생각했을 때 중국은 중국인 거죠. 하지만 지금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다 미워할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중국이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CCP is not China. CCP가 중국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중국이 다당대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CCP와 중국이 분리돼서 정치 개혁한 중국이 돼야지만 세계도 평화롭고 우리도 맘 편히 살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1949년 10월 1일에 마오쩌둥이 그 오랜 국공내전을 마치면서 나라를 건국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드디어 봉건제도도 끝나고 외세의 침략도 끝난 통일된 중국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때의 감격이 지금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천안문에 마오쩌둥 사진, 그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 사진이 딱 걸려 있고, 왜? 이것이 통일, 그 다음에 외세를 이겨낸 거, 그런 거의 상징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광, 회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진이 딱 걸려 있고, 지금도 여기서 열병식하고 중국의 상징인 이 감동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오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마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이후에 마오가 저지른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 권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늘 마오를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때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1948년에 만들어졌고, 북한도 48년에 만들어졌고, 이스라엘도 48년에 만들어졌고, 이때 49년에 이 나라 만들어졌고, 인도도 이때쯤 만들어졌고, 그런데 다 지금의 팔자가 다르다는 거죠. 비슷한 시대에 신생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거. 중국과 우리가 다른 길, 그리고 북한과 우리가 다른 길을 갔던 거는 이때 건국을 한 사람들이, 건국의 주요 네이션 빌더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지, 자유인의 공화국을 만들고자 했는지,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고자 했는지, 아니면 힌두 공화국을 만들고 싶었는지, 인도의 미래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때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이렇게 됐고 저 나라는 저렇게 된 걸 봤을 때 이승만이 옳았다. 이승만이 꿈꿨던 자유인의 공화국, 이승만의 대한민국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요 시기 건국된 나라들을 보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공산당은 처음에는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내전으로 인해서 너무 피폐했었고, 그리고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피곤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연합된 여러 가지 세력들이 같이 좀 나라를 힘을 합쳐서 만들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정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했었던 전략이 인민민주 독재인 거죠. 인민에게는 민주주의를,
적인에게는 독재를, 에너미에게는 독재를, 인민에게는 민주주의. PC입니다. 이것이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옳은 거, 정치적으로 틀린 거를 정해놓고 틀린 사람은 그냥 눌러도 된다는 이거를 딱 정해놓고 이때부터 강력한 정치 운동들을 시작한 거죠. 대표적으로 토지개혁이 있습니다. 토지개혁을 하면서 지주주를, 인민민주주의를 죽이는 거죠. 인민민주주의를 죽여 해서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다 몰수해서 국가가 모든 나라의 땅을 다 가져버린 거 아닙니까? 인민들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와 정반대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인 거죠. 농지개혁은 국가가 유상 몰수해서 유상 분배해서 모든 사람이 자영농, 중산층이 될 수 있게 소유권을 주는 분배 방식이었고, 여기나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했기 때문에 분배가는 사람들이 소유권을 갖지 못해서 영원히 국가의 농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국가가 모든 땅을 다 가지고 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토지개혁을 이때 실시를 합니다. 3반 5반 운동이라는 걸 해서 당내에 있는 모든 잠재적인 적들을 부패 세력으로 몰아서 다 없애버리고 5반 운동을 일으켜서 상공업자들 중에서 뭐 부패한 사람, 뭐한 사람을 신고하라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상공인들이 자살하게 만들고, 이후에 모든 도시의 뿌띠 부르주아들을 다 몰락시키면서 도시 경제를 국가가 다 국유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법치 없는 거, 그리고 그냥 이렇게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가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의 국유화, 지금 시대의 징벌적 과세가 이거입니다. 엄청나게 세금을 물려가지고 결국에는 이대만 지나면 나락게 돼버릴 수 없는 그런 상속세, 징벌적 상속세를 물리는 거, 그 다음에 국유화를 추진하는 게 지금 시대의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우파 운동이라는 걸 벌려서 모든 지식인들을 그냥 일망타진해버리는 거죠. 일망타진. 뭐 자세한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국가가,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세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때 지식인들을 잘 멸절시켜 버렸고 땅을 다 가져가 버렸고 상공업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정치 운동을 통해서 지금 중국은 자유주의적 지식인들 없지 않습니까? 중국의 지식인들은 당을 위해서 복무하는 게 지식인의 근본 책임입니다. 왜? 다른 말 하면은 가만 안 두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뼈 때리게 배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유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농민들은 전혀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방법이 지금도 상당히 유효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PC, 그리고 무엇을 성역화하는 거, 이때 중국 공산당은 좌로 가는 게 옳다, 우는 틀리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걸 했고, 지금 우리도 5.18이나 위안부를 성역화하는 거, 4.3 여순을 성역화하는 것이 얼마나 그 지식세계 지성에 대한 폭력인지, 그리고 전체주의로의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권력을 모두 장악한 마오쩌둥은 진짜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죠.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뭡니까? 진정한 사회주의를 만들자는 거죠. 진정한 사회주의를 한번 만들어보자. 왜? 이때 1953년에 스탈린이 죽고 나서 스탈린 격하운동을 하는 거를 마오쩌둥이 보고 너무 질려버린 거죠.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하면서 우리는 이제 소련과는 다른 길을 간다. 그러면서 중소가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만의 길을 간다. 그래서 우리 스타일의 사회주의 혁명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완전한 공산 유토피아를 만들어보겠다. 그러면서 대학진 운동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Great Reform라는 운동을 시작해서 저렇게 집단 농장을 만드는 거죠. 밥도 다 같이 먹고 잠도 남자들끼리 자고 여자들끼리 자고 엄청난 철강 산업을 만들고, 그러면서 인프라 공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불과 몇 년 만에 4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이때 기근으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이거를 대기근에 의해서 죽었다고 선전을 합니다. 왜?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죽었다고 말하면 중국 공산당, 그것을 이끌었던 마오의 권위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기근 탓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기후학자들이 봤을 때 그 당시 기근이 딴 평년보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왜? 중국은 너무 나라가 크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는 언제나 뭔가 홍수가 나든지 가뭄이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이유가 아니었는데, 이런 집단화 과정에서 농지가 훼손되고 남자들이 다 철강회사 가서 일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게 아니니까 당연히 열심히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게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내 밭이니까, 내 텃밭이니까 풀을 뽑는 거지. 이 집단 농장에서 너무나도 비효율, 그다음에 낮은 생산성, 이런 걸로 인해서 금방 망하고, 그다음에 그 마오쩌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진짜 문제에 대해서 관료들이 완전히 아닥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오쩌둥이 참새는 위험한
새다라고 하면서 2억 마리의 참새를 참새 잡기 운동을 하면서 죽이는 과정에서 병충해가 나서 농사가 망하면서 4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4천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 아닙니까? 이때 굶어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오쩌둥이 그 책임을 지고 이선으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이 났었던 그 유명한 우한에 가가지고 좀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마오쩌둥은 엄청나게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베이징 중심으로 가고 싶다는 강력한 모티브를 가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일으킨 정치 운동이 그 유명한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을 홍위병들을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절대 학생 인권 조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 애들한테 투표권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아들을 봐서 아시겠지만은 얘는 제정신이 아닌데 얘네한테 무슨 결정권을 주나? 저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훈육의 대상 아닙니까? 보호하면서 훈육하고 잘 가르쳐서 주의 율법대로 가르쳐서 언젠가 하여튼 근데 이 홍위병들에게 엄청난 모든 권위에 도전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선생님도 죽이고 의사 선생님도 죽이고 공무원도 죽이고 다 때려 죽이고 그러면서 이 홍위병들이 시진핑도 그 당시에 마오의 희생자였는데 맞고 자란 아이가 때리듯이 지금 더 무서운 독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자신의 라이벌 세력들을 일망타진하고 사인방을 등에 업고 마오쩌둥이 다시 권좌에 오르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문화대혁명이 이어집니다. 마오쩌둥이 죽을 때 이게 끝난 것이죠. 그랬을 때 저 홍위병 세대가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사실 저 사람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어렸을 때 몰려다니면서 공부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러면서 선생님 죽이고 그게 다 PTSD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또 중국몽을 하는 시진핑의 그런 열렬한 추종자가 된다는 점에서 이 정말 자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지성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집단주의, 그다음에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취약할 수 있는지를 중국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나의 청춘을 이렇게 망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 폭력의 소용돌이에 있게 하면서 가족을 신고하고 선생님을 때리고 그랬던 사람 그 정권을 지금도 사랑하고 추앙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중국은 정말 복음 아니면 답이 없다. 이 정말 선교 중국이 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혁명을 통해서도 2천만 명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회주의 혁명, 거대한, 그러니까 완전한 공산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첫 번째 사회주의 혁명, 실험, 그리고 문화 영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퓨어 소셜리즘을 만들겠다는 두 번째 문화혁명, 마오의 두 개의 사회주의 실험을 통해서 6천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이 지금까지도 중국의 영웅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정말 얼마나 이데올로기가 무서운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무서운지를 저는 너무나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오가 죽습니다. 1976년에 마오가 죽고 그 후계자 덩샤오핑이 후계자가 됩니다. 덩샤오핑이 딱 봤을 때 완전 중국은 졸망해 있는 거죠. 완전 망해 있어서 지금 뭔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78년부터 시작된 개혁 개방입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미국에도 가서 카우보이 모자도 쓰면서 우리 이제 잘할 거야. 우리 이제는 그렇게 무서운 사회주의 안 하고 잘 해보자. 그래서 미국의 시장에도 조금 진출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일본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그러면서 기술도 도입하고 외자도 도입하고 특구도 만들고 그러면서 개혁 개방을 시작합니다.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는 중국 분들 정말 존경하는 게 정말로 부지런한 거죠. 제가 중국에 유학 갔을 때 학교가 8시에 대학인데 8시에 시작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다 길거리에서 아침 먹고 자전거 타고 8시 수업에다 가는 걸 보면서 진짜 부지런하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한국에 계신 중국 분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하셔서 지금은 상권이 다 장악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대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우리는 최대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막 이제 주 5일제가 아니라 4일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린 최대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해서 제가 이게 도대체 게임이 될까 싶은데 어쨌든 엄청나게 원래 상당히 자본주의적 사람 아닙니까? 화상들 옛날부터 그 정말 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 돈 좋아하는 중국 분들이 이때 개혁 개방을 맞이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 사유재산 없이 공산주의 하에서 정말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숟가락 들고 살다가 완전히 물을 만나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때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개혁 개방 시절에 1978년 이후에. 그리고 이때 자오지ang, 후야오방 같은 좀 자유주의적 리더들이 마오의 양쪽에서 이 개혁 개방을 잘 이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간의 시장의 자유가 생기면은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도 요구하는 거죠. 이제 마돈나도 듣고 마이클 잭슨도 있고 청바지도 좀 알고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시장이 개방됐기 때문에 시장이 좀 경제가 활력이 됐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는 좋아졌지만 동시에 어떤 지역, 연안 지역은 너무 잘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단간부들은 갑자기 너무 잘 살게 되고 왜 다 이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시장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격차도 생기고 빈부 격차도 생기는 거죠.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은 갑자기 성장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자유가 조금 생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가 좀 돌아가 정치 쪽으로도 우리 민주화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너무 일부 사람들만 갑자기 잘 살게 됐어. 이건 불공평해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이던 차에 드디어 학생들이 모여서 더 많은 정치개혁을 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게 1989년 6월 4일인 거죠. 이때 중국 덩샤오핑은 그냥 탱크를 보내는 거죠. 계엄군을 보내서 탱크를 보내서 이날 밤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신고를 안 하는 거죠. 신고를 하는 순간 우리 집이 불순분자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아직도 인원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이날에 죽습니다. 중요한 거는 덩샤오핑이 그리고 나서 바로 계엄군을 접견한 겁니다. 칭찬해 준 거죠. 그랬을 때 후회 없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때 중국의 자유주의적 리더였던 자오주양이 이날 학생들에게 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라고 말한 이후로 끌려가서 가택연금돼서 죽을 때까지 집에 있다 죽었습니다. 중국의 자유주의 마지막 리더인 거죠. 이후에 지금까지 중국에는 자유주의적 리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9천만 명의 당원들 중에서 선발돼서 시진핑까지 선발돼서 오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자들은 다 낙오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사회주의적 신념을 투철한 사람, 독실한 사회주의자만 선발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에서 자유주의적 리더가 있었던 마지막 시간이었고 이때 이후로 중국은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개혁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치개혁 안 한다. 우리는 정치개혁 안 한다. 우리는 시장경제는 할지 모르겠어. 왜 시장경제를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안 한다. 다당제 안 한다라는 게 지금까지 강경한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덩샤오핑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주창했고 그것이 바로 중국의 길인 거죠. 차이나스 모델입니다. 그것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르고 자유주의적 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고 자유주의적 모델인 워싱턴 컨센서스와 대비를 이룬 것이죠. 결국에 중국의 길은 중국 모델은 민주주의 없는 시장.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독재국가 리더들이 환장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힘을 가지고 하지만 경제는 조금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게 북한인 거죠. 북한은 그거를 해도 너무나도 위험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오랜 무서운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쨌든 중국은 이때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 즉 우리는 정치개혁하지 않아 민주주의 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시장경제는 해야지 시장경제를 안 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하면은 사회주의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왜? 사회주의는 자유를 주지 않을 대신 먹고는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자유는 주지 않을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적당히 먹을 수 있게는 해줄게. 소강사회를 만들어줄게. 그거기 때문에 이런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모순이 있는 것이죠. 정치적 자유가 없는 시장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건 소유권 아닙니까? 법치 아닙니까? 정치는 당이 법 위에서 법을 부리는 거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모순 시장이냐 정치냐 이럴 때 중국은 언제나 정치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고 사유재산은 약할 수밖에 없고 마윈이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냥 어느 날 훅 가지 않습니까? 정치와 경제를 할 때 언제나 정치를 선택하기 때문에 정치 당국가 체제에서는 당이 제일 위에서 법도 당을 떠받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법치가 약하고 법치가 약한 곳에서 소유권이 약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지금까지도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그리고 나서 덩샤오핑이 죽었을 때는 마오쩌둥 같은 리더가 다시는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앞으로의 리더는
집단 지도 체제에 1인 독재하면 안 돼. 그리고 10년 만에 그 원칙을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장점인과 후진타오는 그 유운을 잘 받들어서 딱딱 10년씩 했고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 너는 경제, 너는 외교, 너는 군사하면서 그냥 권력을 잘 그래도 잘 분담해서 중국이 안정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중국이 안정적으로 부상해 왔던 것이죠. 이번에 최근에 저 후진타오가 끌려 나가는 거를 보면서 아, 저런 시절은 끝났구나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시진핑 1인 체제, 임기 제한 없는 1인 체제, 완전한 독재 체제로 중국이 넘어갔고 이런 집단 지도 체제, 좀 합리적인 통치의 시절은 이제 지났구나. 그래서 이 시기에 두 리더 하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부상을 했고 이때 세계 사람들은 두 가지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은 팬다냐 아니면은 드래곤이냐 궁금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저거 팬다지. 중국이 부상하는 건 우리에게 오퍼튜니티 기회가 될 거야. 중국이 부상하면은 옆에 나라들 떡고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은 주로 아니지. 사회주의 국가가 부자가 돼봐야 좋을 일이 뭐가 있어. 무서운 나라가 되겠지. 중국은 분명히 중국이 부상하는 건 우리에게 threat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중국이 타이거냐, 중국이 무서운 중국이 될 것이냐, 팬다가 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이었던 게 팬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랑 잘 지내는 거, 한중 관계를 도모하고 중국이랑 잘 지내는 게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어쩌면 앞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의 세기가 되면 우리가 떡고물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좀 경계하지 않고 너무 많이 투자하고 아니 그 사회, 그러니까 법치, 소유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그렇게 대기업이 진출한 게 사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서가 있었던 거죠. 중국이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좋을 거야, 기회가 될 거야라는 저는 학계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더욱더 냉정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롯데나 뭐 삼성 같은 회사들이 그렇게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지금 막 맨발로 나오게 되고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이런 논쟁이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중국은 드래곤이었다는 게 이제는 완전히 시진핑 시절에 밝혀진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결국에는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커졌어. 부자가 많아졌어. 테크 기업이 많아졌어. 하지만 그 외국 기업이 많았었어. 하지만 이게 언제나 시장이 커지면 이 시장은 사회를 더 개방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더 해외로 가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더 자유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으로 간주한 것이죠.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이제 정치야. 그러면서 이데올로기, 시진핑 사상, 사회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몽 그런 것을 하면서 권력을 강화했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죽는 것도 감수하는 것이죠. 왜? 공동부유 같은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 같이 잘 살아야지. 평등하게 잘 살아야지. 어디 부자라고 그래 하면서 중국의 기업들을 완전히 누르고 테크 기업들 다 누르고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 쫀 기업들이 아예 그냥 기업을 바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력한 사회 그런 신용 사회 감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오웰리안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그 페이스 인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동선을 다 확인하고 모든 핸드폰에 있는 것을 빅데이터가 다 중국 공산당이 가져가면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딜 갔는지 무엇을 샀는지를 다 빅데이터로 감시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을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취직을 할 수 있던지 뭘 할 수 있는지 해서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동선과 웹을 사용했던 거를 완전히 감시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완전히 거의 완비해 놓으면서 완전히 무서운 경찰 국가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가 나빠지고 외국 기업들이 나가는 거죠. 간첩법 같은 걸 무섭게 만들어서 외국 기업들도 무서워서 나가고 빅테크도 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지고 청년들이 좌절함에도 정치적 힘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고 가난해지는 것은 감수하는 그런 무서운 나라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해 2,300만 도시를 봉쇄하는 거를 보면서 진짜 이 나라가 무섭다. 정말 이 나라가 정말 개인의 자유 뭐 그런 거 일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시점에서 봤을 때 미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냉전이 끝난 다음에 사실 원래의 미국 같으면은 중국에 집중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대전략은 이겁니다. 미국이 중심에 있는데
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1위인 거죠. 위에는 너무나도 약한 캐나다, 밑에는 거지 같은 멕시코 있기 때문에 이 대륙에서 우리가 1번이야. 하지만 양쪽에서 도전자가 나오면 우리는 가서 눌러가 미국이 가진 대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대전에서 독일 제국이 올라왔을 때 가서 누른 거죠. 왜? 얘네가 유럽을 다 지배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쳐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가서 눌러야 돼. 그리고 2차 대전 때 나치가 올라왔을 때 가서 누른 거죠. 태평양 전쟁 일본은 누른 거죠. 그리고 냉전 때 엄청나게 열심히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원래 미국 같으면은 냉전이 끝났을 때는 다시 그 다음 적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적이 누군가 그랬을 때 그 다음 적을 확인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냉전이 끝났을 때 미국이 너무 기뻐서 그 무서운 소련, 그 무서운 이데올로기 전쟁, 인류의 미래를 둔 수천 발의 핵을 들고 싸웠던 그 냉전 승리가 너무나도 기뻐서 냉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이제 우리는 적이 없어. 우리는 유일한 초강대국이야. 이제 우리는 모든 나라를 민주화 만들고 우리는 진짜 앞으로 좋은 날만 남았어. 그러면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이죠. 그때 냉전이 끝났을 때 부시가 By the grace of God, America won the Cold War 그랬습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이 정말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냉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자비에 감사하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너무 미국이 좀 그래서 이번 선거가 너무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때 미국은 다음 우리에게 도전하는 적을 싸우기보다는 세계 전체를 자유주의로 만들겠다는 놀라운 그런 야심을 가지고 완전히 너무나도 개입주의적인 정치를 한 것이죠. 그게 거대한 환상이었다는 게 지금 트럼피즘, 지금 미국의 현실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모든 나라를 민주화할 수 없어. 모든 나라 전쟁에 다 참전할 수 없어. 모든 나라 동맹에 돈을 댈 수가 없어. 세상에 그럴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들이 있고 그걸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상주의자들이 미국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간 전쟁, 민주당이 참여하는 전쟁이 러우 전쟁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우리나라 국경도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 국경이나 지키지. 우리나라 국경에서 지금 2,300만 명의 그 불법 이민자들이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나 지키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인 거죠. 현실주의자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나라하고만 싸워야 돼라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가 있는 거고 아니야. 우리는 미국은 세계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고 세계의 경찰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상주의자들 두 개의 미국의 큰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글로벌리즘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 미국은 너무 세. 우리는 다음 도전자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이상주의자들이 결국에는 적이 없어. 그냥 우리는 글로벌리즘에서 Let's make money. 우리 그냥 돈이나 벌자 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지지해 줬던 것이죠. 사회주의 중국에게 기회를 주고 이 나라를 WTO에 들어오게 하고 이 나라가 제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었던 게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미국의 이상주의자들,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화당도 그랬던 것이죠. 그랬을 때 중국이 저렇게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다음 적이었던 사회주의 국가였던 원래 사회주의 국가가 저렇게 세지기 시작하면 미국은 눌러야 되는 것이죠. 위험한 애가 올라오고 있으면 가서 누르는 게 원래 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너무 자신감이 높아서 너무 자신감이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가 중국과 이익을 공유한 것이죠. 이 사람들의 사위가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 사람의 뭐라든지 이 다 돈으로 얽혀가지고 그냥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WTO에 중국을 가입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중국이 부자가 되면 위험한 나라가 될 텐데 그랬을 때 클린턴이 부자가 된 중국은 민주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민주화되기는커녕 무서운 중국이 된 것이죠. 그때는 가난한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미국이 글로벌리즘에 의해서 미국이 현실주의적으로 하지 않고 중국의 부상을 그냥 용인했을 때 중국은 민주화되기는커녕 가난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서운 사회주의 국가로 변한 것을 문제 제기했던 것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이 우리의 적이야.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무서운 나라가 돼서 근데 그 무서운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부상하면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의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없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중산층이 다 죽었어. 불공정 딜로 인해서 미국의 공장이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그리고 그 중국은 무서운 나라가 됐고,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하지 않아. 왜? 우리는 다 자꾸 틀린 결정을 하고 글로벌리스트들, 부패한 사람들이 미국 시민과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불리는 결정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다시 위대해져야 돼.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하는 거죠. 마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부상을 하는데 반칙으로 부상했어. IP, 지적 재산권 훔치고 덤핑하고 보조금 주고 환율 조작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 보내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국제사회를 조작하고 여론전을 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했던 방식은 옳지 않아. 그거는 반칙으로 부자가 되고 그 돈으로 군사적으로 부상해서 주변국을 괴롭히고 그리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남중국해를 막 선을 다 그어버려가지고 필리핀 바다를 다 뺏어가고 좋지 않아. 그랬을 때 트럼프는 우리의 적은 우리의 도전하는 넘버 2 중국이야. 우리는 중국이랑 패권 전쟁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냉전 이후의 트럼프까지는 미국이 자유주의적 헤게모니, 리버럴 헤지모니, 글로벌리즘으로 정해서 우리가 적이 어딨어. 다 그냥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있었다면은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위협이 된 중국을 바라보면서 트럼프는 완전히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대선, 미국의 대선은 여러 가지 LGBT, 국경, 낙태, 표현의 자유, 총기 자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계속된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중국은 좋은 거죠. 왜? 중국에 대한 집중적인 견제가 없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권위주의 국가들이 같이 힘을 합치게 되니까 시진핑 너무 좋은 거고 트럼프는 아니야. 한 놈만 팬다. 넘버 2만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중국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만 팬다. 왜? 아니 어떻게 모든 나라랑 다 싸워. 넘버 2하고 우리를 죽이겠다는 놈하고만 싸워야지 하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트럼프가 된다면은 대중 정책이 강화되면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과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국제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쪽 오른쪽 공화당은 자국의 이익이 중심이야. 우리의 생존이 중요해. 우리의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을 도전하는 나라하고만 싸워. 중국에 집중할 것이고 저 민주당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많은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력을 분산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정당이 이번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가 세지느냐 아니면 지금 정도로 가느냐가 다음 대선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파트는 중국과 우리나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갑질 2000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정말 2000년 동안 중국이 얼마나 한반도를 괴롭혔는지가 정말 구구절절 나오는데 너무나도 근데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중국 당국가 체제가 해체될 때까지 중국이 정치개혁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중국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수나라도 쳐들어오고 몽골도 쳐들어오고 계속 쳐들어오고 그랬을 때 조선만이 중국에 절대적으로 그 중국을 존중하고 살았습니다. 왜? 이성계는 나라를 만들 때 중국으로 역성혁명, 성이 바꾸는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왜 왕이 되냐고? 명나라가 나에게 국호를 줬잖아. 나에게 연호를 줬잖아. 명나라의 권위에 의지해서 나라를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나라를 섬기듯이 너희 상놈들 양반을 섬겨. 이게 완전히 위계적 질서. 우리는 천자를 섬겨. 그 다음에 양반을 상놈들이 섬겨 하는 이 위계적 질서를 가지고 성리학적 위계적 질서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명나라를 엄청나게 떠받들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청나라가 생긴 후에도 몰래 명나라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왜? 명나라의 권위에 의존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언제나 명나라를 좋아했고 그리고 조금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을 때 건국되고 나서 50년대 6.25가 일어났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태어난 지 2년 만에 그 당시에 북한은 스탈린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남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좀 우리가 쳐들어가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스탈린이 처음엔 반대를 했던 것이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때 상황이 바뀝니다. 1949년에 중국이 건국되고 소련이 핵을 완성하고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쳐들어오게 된 거죠.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거의 북진 통일을 완성했을 때 중국이 쳐들어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돕는다고 쳐들어와서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것이 중국이 우리를 불법적으로 침략한 침략 전쟁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국은 아직도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 그러고 이 전쟁을 후회하지도 않고 이 전쟁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중국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이전에 패망한 일본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겁니다. 일본을 적대화하고 중국의 한반도 침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 이것이 왜 그러냐? 저는 분명히 한국의 친중파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정책 경영자들이 중국을 좋아하는 것이죠. 중국을 좋아하는 거. 중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이 부당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자꾸 펼치는 겁니다. 사드를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산불 정책을 펼치는 거, 이런 거. 왜 그 사람들이 중국을 좋아하냐. 저는 이게 참 저의 궁금함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 자체가 사회주의자인 거죠.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을 좋아하는 거.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독재를 동경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가진 엄청난 힘, 국가가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무 동경하기 때문에, 그 막강한 권력을 동경하기 때문에 중국 모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사대주의, 중국이 우리의 그거지, 약간 그런 사대주의가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이익을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뭔가 배터리든지 뭔가 전기차든지 뭔가에서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거,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자기 이익을 얻는 것이죠. 얻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무척 좋아한다는 거.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나 관심이 많았고, 1949년에 만들어진 중국이 50년에 100만 대군을 보내서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태어난 지 1년 된 나라가 남의 나라 전쟁에 100만 명을 보내서 6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 중국이 한반도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도 계속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왜? 중국은 한미동맹이 이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 싫은 것이죠.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있는 거, 그리고 그 한국이 한미동맹이 있는 게 너무나도 싫기 때문에. 왜? 중국은 계속 확장하고 싶고 계속 자유라는 가치를 멀리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네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침투되는 게 싫은 거. 그렇기 때문에 늘 확장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한반도가 빨개진다면은 바다로 나갈 수 있고, 너무나도 그 중국의 확장, 태평양으로 나가는 게 좋고, 그 자유라는 가치를 멀리 쳐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고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 조작하는 거, 다음에서 왜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왜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다음 유저 중에서, 네이버 유저 중에서 왜 그런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조선족 그 다음에 교포들이 있는데 한국 정치인들이 거기에 가서 표심을 구하는 것이죠. 왜? 이분들이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파이전도 하고 공자학원을 등을 통해서, 여론전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이 좋다, 중국이 괜찮은 나라다, 그리고 너희에게 나쁜 나라는 미국이다, 일본이다, 그런 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저런 시위에 가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띄어쓰기가 없죠. 중국어가 띄어쓰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분들이 진짜 어느 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저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미군 철거, 저런 말 쓰지 않습니다. 철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띄어쓰기 하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사이 나빠지기를, 일본이랑 사이 나빠지기를, 한미일 삼각공조가 무너지기를, 그리고 중국이 상당히 괜찮은 나라인 것처럼 끊임없이 선전해서 우리가 미국보다는 중국을 택하기를, 중국이 계속 부상하는 게 아시아에서 나쁘지 않다는 여론전을 만들기 위해서 공자학원, 댓글부대, 그리고 여러 가지 작전을 너무나도 하고 있고, 그것과 이익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저분들 아닙니까? 환경단체들, 그 다음에 민주노총들, 반미 시위하는 거죠. 사드 철수 시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전선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북한과 중국이 같이 한국 내 좌익들, 좌파들과 함께 반미, 반일 시위를 하고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 반재벌, 그 다음에 환경정책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무척 나쁜 것처럼 끊임없이 얘기하게 하고 북한이 괜찮은 나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중국이 부상하고 중국이 잘 되는 게 한반도 이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선전을 하는 것이죠. 손자병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상책이 있고 중책이 있고 하책이 있습니다. 하책은 민간인이 많이 듣는 거, 중책은 군대끼리 싸우는 거, 상책은 적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것이죠. 반미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한반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분이 셰시합니까? 왜 싱하이밍한테 가서 조아리면서 얘기를 합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부정선거이든 간에 그것이 화웨이를 통한 정보 공유이든 간에 우리는 다는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익을 공유하는 거. 저분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정, 그리고 북한은 우리의 영토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해서 자유의 확장을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지금 초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Unlimited war, unrestricted war라는 거죠. 중국은 전쟁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심리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뇌물도 할 수 있고, 미인계도 할 수 있고, 모든 거를 다 하고 마약도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5,000개의 제약회사가 마약을 엄청나게 열심히 만들어서 부산을 통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반입시켜서 미국 청년들의 20대 죽는 원인 1위가 펜타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중국은 제2의 마약 전쟁을 펜타닐 전쟁을 전 세계를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으로부터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뉴욕 시장의 비서가 스파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막강한 사람들의 비서 자리도 그러니까 미국 유학 그러니까 중국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다 캐내고 대만에게 좋은 일을 하나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중국은 자기 국민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복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교포분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학생들, 중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절대로 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산업 스파이가 될 수 있고 연구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구소에서 중국인들을 요즘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원래는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을 때 중국 정부가 가서 무슨 정보를 달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노할 수 없는 이 국가사회 관계가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사회에 뇌물을 계속 보냅니다. WTO도 그렇고 WHO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스 때 아니 코로나19 때 계속 중국 게 아니라고 하는 WHO의 그런 보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중국이 하는 전쟁은 제한이 없다는 거, 한계가 없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서구의 전쟁하고 다릅니다. 서구의 전쟁은 룰이 있는 거죠. 룰이 있지만 중국은 모략이라고 해서 모략을 속임수를 쓰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릴라전을 하고 허점을 치고 야간에 급습을 하고 그러는 게 전쟁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전쟁.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 전쟁은 아주 힘든 문명 간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냉전을 할 때 소련은 그래도 룰이 통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인권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함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 문명. 거기서 동방 종교 아니면 어쨌든 러시아 종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인권, 자유에 대한 룰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수치스러움이 있었는데 중국은 그런 게 없는 거죠. 애초에 인간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관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사고 체계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전선을 분명히 알고 어떤 전략이 있는지 공자학원이 도대체 왜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자학원을 유치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왜 중국 차이나타운을 만드는지 왜 그 시장들이 그것을 지지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첩 라인이 무너지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첩보전과 그다음에 그런 뭐 기술, 그 다음에 테크,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배터리 산업, 태양광 산업이 누구와 이익을 공유하면서 지금 그 에너지 시장 그리고 탈원전을 왜 하고 싶어 했는지 그들이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고 그 배후에 언제나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방금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두 국가론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한반도 우리의 영토는 북한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우리나라 오자마자 우리나라 사람인 거 이승만 대통령께서 헌법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 땅이 우리 땅인 거고 그리고 그것을 완정하는 게 우리의 헌법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북한이 이제 잘라서 가겠다는 거죠. 왜? 북한이 너무나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소망이 전쟁이 한번 나더라도 제발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을 되는 것을 너무나도 북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김정은이 그게 무서운 김정은이 선대의 유훈인 통일을 지워버리면서 통일탑 같은 걸 무너뜨리고 지금 시멘트를 발라버리면서 나라를 쪼개려고 그럽니다. 가긴 어딜 가 해야 되는 거죠. 너희 가긴 어딜 가. 너희 우리나라야.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흡수 통일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잘라져 나가는 동안 북한 주민은 영원히 그 악한 정권 밑에서 살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북한 주민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고 흡수 통일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한미동맹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유엔사가 철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라가 아니니까. 이제는 분단 상태가 아니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잘라져 나가면은 중국만 좋아합니다. 중국은 이제는 북한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나라로 북한이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우리는 두 나라로서 어쩔 수 없을 때 북중은 동맹이니까 조중 동맹이 있으니까 바로 북한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토를 가져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두 국가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우리 헌법에 맞지도 않고 북한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을 지워버리는 것이고 북한 인권을 다 말살시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열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자유진영의 사람의 70% 이상이 중국을 싫어한다는 통계 조사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특히 홍콩이 저렇게 된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까 그런 이유로 경제가 너무 나빠져서 중국 청년들이 지금 완전히 정신병인 거죠. 새처럼 막 저렇게 막 찍고 그다음에 막 운동장을 기어 다니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다음에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직업을 제대로 못 찾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장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건 사회주의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사회주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는 안 해. 너희에게 자유는 안 줘. 하지만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줄게. 근데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신념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신념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중국이 너무 힘들고 트럼프 2기가 다음 달에 시작된다면 중국에 대한 트럼프가 역대 최대의 관세를 때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랬을 때 중국이 무척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기회가 오는 거죠. 중국이 약해지면 북한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약해지면 북한에 대한 힘이 빠질 것이고 중국과 북한은 공생공멸. 북한은 중국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북한이 힘든 중국과 함께 힘이 빠지면서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외교 안보에 의해서 한미동맹 잘하고 한미일 공조 잘하고 그다음에 8.15 독트린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하자고 하는 거 너무나도 역사의 절호의 기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기회 놓쳤습니다. 그때 중국 공산당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냥 통일을 해버렸었는데 메가더랑 같이. 아니면 1991년에 모든 공산권 나라가 자유화됐을 때 중국도 북한도 망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햇빛 정책 해가지고 돈 줘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핵미사일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노벨상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노벨상 너무 문제적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랑 김대중 노벨 평화상 같은 거 진짜 압수해야 되고 정말 채식주의자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기회 놓쳤습니다. 그때 북한이 굶어 죽게 놔뒀어야 되는 거죠. 그때 햇빛 정책에서 돈 줘서 핵미사일 만들고 300만 명이 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무서운 봉쇄 정책을 펼치고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포기하면서 중국이 힘들어졌을 때 이 역사적 기회, 중국이 완전 약해지고 정치 개혁을 하든지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그 기회에 우리가 북진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회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 현무 미사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가는 거 보고 진짜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뭡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김정일 너 죽었어. 너 100m를 파고 들어가도 죽었어. 너 친구들 다 죽었어. 평양의 엘리트 다 죽일 수 있어. 이게 지금 무섭지 않겠습니까? 헤즈볼라 리더들, 하마스 리더들이 지금 벙커에서 다 그 벙커버스터에 의해서 죽는데 그거보다 몇 배 센 현모를 보여주면서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이 시기, 중국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신념의 위기가 나타나고 북한이 지금 찢어져서 갈 정도로 지금 한국의 자유를 무서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역사적 기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같은 정말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정말로 한 믿음과 실력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통일 세대, 북한 재건의 세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 이스라엘까지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 정말로 선교 중국을 지나 그 다음에 재건된 북한을 지나 정말로 이스라엘까지 가서 거룩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대이기 때문에 또 위에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하고 너무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